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갈취했죠. 임금도 주지 않았고요. 오늘의 미쓰비시는 그 시기에 끌려갔던 조선의 노동자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 그 다음에 중국 노동자들, 이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미쓰비시는 당시 일본의 철도는 식민지 조선의 수탈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세워진 철도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모노세키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이제 기차에 타면 그 일본 열도를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군수공장에서 세워놓고 거기서 조선인들을 내려놨어요. 그것을 전범 기업들이 있는 곳마다 내려가면서 내려놓고 또 가다가 내려놓고 했던 때 어린 여성이 미쓰비시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제 내리게 되죠. 여러분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군대에게 성폭력을 당한 조선의 여성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는 일본에 강제 연행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조선의 미성년 여성 아동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성년의 나이가 몇 살이죠? 성인. 20살. 예.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때 끌려갔던 이 근로정신대 여성들은 아까 양금덕 할머니는 14살 때 끌려갔어요. 12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ILO의 조항 속에는 전시라고 하더라도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는 전쟁에 동원할 수 없다는 국제 규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약마저도 어기고 조선의 미성년 여성 아동을 데리고 간 거죠. 어떻게 데리고 갔느냐? 일본 당신 제국입니다. 일본 제국과 그 다음에 조선에 있는 총독부, 그 다음에 전쟁을 뒤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쟁 물자를 생산해내는 전범기업, 이 세 단위가 조선인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강제로 연행하게 되고, 왜 그런 정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 1944년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였고 일제는 패망했어. 점점점 전투에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선에 있는 미성년 여성 아동들도 강제로 동원되게 되죠. 당시 조선에 대한 수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젓가락, 그 다음에 수저, 그 다음에 밥에 먹은 솥단지까지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런 피폐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조선 동포들이.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일본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건너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제국의 실체를 보고 또 세계 동향도 보고 그리고 당시 진보적인 사상, 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특히 제주도에서 이제 그 교양을 하죠. 도민들에게.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4.3 항쟁이 그런 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또 저항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간 조선인들은 첫 번째 강제 연행되신 분들이죠. 두 번째 가난하기 때문에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갔던 분도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제국의 심장에 들어가서 제국의 실체를 공부하고 또
당시 일본 제국은 서구하고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 사상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이런 어떤 요인들 때문에 많이 가셨고 그 후손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대부분 이렇게 미성년 여성 아동들이었어요. 그들을 당시 학교의 교장, 그 다음에 담임 교사, 그 다음에 칼을 차고 있는 일본 헌병들이 와가지고 다 그때 당시 그 반의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공부도 잘하네.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일본어입니다. 여러분들 왜 일본어를 그래도 할 줄 아는 아이를 데리고 갔을까요? 강제로 일을 시킬 때 자기들의 말을 알아먹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일본어를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먹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일을 시켜먹을 수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제법 등치가 큰 아이들을 중심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금덕 할머니예요. 양금덕 할머니는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일본에 끌려갈 때까지 내리 반장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 반대표였어요. 반대표, 가장 똑똑한. 그 반장은 그 반에서 한 명뿐이죠. 굉장히 똑똑했고 아까도 들으셨지만 일본에 갔다 온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일본어를 하시잖아요. 그럴 만큼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같은 또래들보다 조금 더 등치가 컸어요. 왜 등치가 컸던 아이를 일본에서 데리고 왔을까요? 무거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끌려간 당시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이 지역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는 부산으로 가는 기찻길이에요. 구분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창씨 개명된 사람의 본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주도, 목포, 광주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척들을 만나요. 가족들을. 또 그때 같이 갔었던 동료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창씨 개명 이전의 조선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지우고 써줘요. 새겨놓습니다. 이 일을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해요. 했어요. 당시 일본은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우리 조선보다 더 빨리.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면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말하면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 중에 일부분을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돈이에요. 그것이 그 시대는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었어요. 일본은 조선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저금 통장에다가 다 적금해 놓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후생연금 탈퇴수당금도 따로 적립해 두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 푼도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일할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자 거기에서 일했던 할머니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8월 15일, 8월 16일 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날 돌아와요. 그러니까 9월, 10월 만 2달이 지난 약 70여 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양금덕 할머니의 어머니가 8월 15일 날 독립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부터 아침 첫 기차가 오는 시간, 그날 마지막 기차가 오는 시간에 어김없이 역을 나가요. 내 딸이 돌아오겠지, 내 딸이 돌아오겠지. 그런데 70일이 가까운 10월 21일 날, 10월 21일 날 저녁 기차를 타고 딸이 나주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듬고 이제 엄마, 내 딸아, 그러고 이제 상봉에 눈물을 흘렸겠죠.
네가 살아왔으니까 됐다.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어머니가 몇 발자국 앞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신고 있는 고무신의 발바닥이 다 닳아졌대요. 그 모습을 본 이 어린 소녀가 엄마 뒤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 나중에 증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면서 그 어린 소녀, 15살 먹은 그 소녀에게는 말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딸이 일본 갔다 왔으니까 돈 벌어오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집도 새로 짓고 또 땅도 좀 사고 그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15살 양금덕 할머니는 몰랐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날부터 거의 밥을 안 잡수시고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술병에 들어서 돌아가셨죠. 네. 여러분, 일제가 우리 조선을 강제로 점령했을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는 이름입니다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초등학교를 뭐라고 합니까? 번역하면 뭐라고 해요? 소학교. 근데 이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의 준말이냐면 황국신민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본 천황의 백성을 신하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국민이라고 하는 게 황국신민의 준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본 왕, 자기들로는 이제 천황이 되겠죠. 천황의 신하된 백성을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예요. 대한민국 국민학교라는 말이에요. 이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어진 것은 해방 이듬해가 아닙니다. 1946년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도 국민학교라고 다녔어요. 저도. 이 할머니는 아버지를 그렇게 이제 여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때 지금은 이제 서로 사귀어서 결혼하지만 연애해서 결혼하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결혼 제도는 거의가 다 중매였어요. 중매라는 것은 신랑 남자 집안과 여자 집안을 두루두루 살펴서 결혼에 이르게 도록 일해주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매라고 했어요. 그 중매를 하는 분이 이 양금덕 할머니 집에 와서 이제 집도 보고 경제 형편도 보고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흡족했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저쪽 남자하고 엮어주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길을 가다가 동네 어른을 만나.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봐. 저 집안의 처자가 어떠요? 그러면 다 줬어. 그런데 일본 갔다 왔어. 그러면 중매가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 중매하는 분이 더 이상 진전시키지를 않았어요. 성을 총각한테 붙여주면 나중에 날벼락 맞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을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약 5차례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조금 뭐랄까요, 쉽게 말해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그 전에는 좀 잘생기고 조금 부자고 이런 남성이었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가난한 총각하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돼요. 그리고 살다가 자식 셋을 낳아요.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은 어느 날 이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에 갔다 왔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술을 이렇게 먹고 들어와가지고
곧바로 이년아, 너는 일본에 가서 몇 놈을 상대했느냐 하고 다짜고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서 10년 동안 밖에서 살아야 돼요. 10년 동안.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애기 셋을 데려와요. 셋을 데려와서 그 양금덕 할머니한테 내 친구인데, 친구 애기들인데 친구가 죽었다. 그러니까 며칠만 좀 보살펴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금덕 할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없는 살림에 그 아이들도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세 아이들 가운데 가장 적은 나이의 아이가 하루는 아빠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금덕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나간 뒤에 아빠 배고파 했던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네 아빠냐? 우리 아빠래. 그럼 너희 엄마 어디 갔냐? 집 나가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는 속은 거잖아,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니까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하고 이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년아 너도 그 짓거리 했는데 나라고 왜 밖에 나가서 그 짓거리 못 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양금덕 할머니의 마음이 어쩌했겠어요? 양금덕 할머니처럼 전범 기업에 끌려가서 결혼했던 김성주 할머니라고 계셔요. 그 할머니는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직 그 아기는 2살도 채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부인이 일본 갔다 온 것을 남편이 또 알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옆에다 눕히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남편하고 남편이 데려온 여자하고 결혼했던 아내하고 그 아내가 낳았던 2살배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눈물을 밤새도록 흘리다가 다음날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업고 집을 나와버려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평생 혼자 살고 있어요. 그 할머니도 서울에 있어요. 김성주 할머니. 아기는 2살 그 아기는 컸어요. 커서 나중에 장가를 갔는데 중학교 손자를 하나 낳아요. 아들을. 그 손자를 데리고 이 할머니가 지금 서울에서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끌려갔다 온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결혼할 수도 없었고 했지만 파혼당하니까 여성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든 경우여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가난이 되물림되어서 그 아이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직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놈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대학교 교수, 의사, 외교관, 군인 이런 우리 한국 사회 엘리트 집단의 적어도 3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 할머니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알고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저희들이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할머니들 문제를 우리 사회에 알리기 시작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하고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일본군 위안부하고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리는 운동부터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보다 뭐 일본군 위안부가 더 더럽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더 깨끗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제로부터 피해받은 조선인들의 상황, 형편들이 이러이러한 형편들이 있는데 그 형편들 가운데 징병당한 사람, 징용당한 사람, 일본군 위안부인 사람, 근로정신대인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적 피해 사실을 알리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거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뭐 일본군 위안부보다 이 할머니들은 피해가 덜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알리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는 즈음에 여러분들 아까 가셨던 광주시청 건너편에 미쓰비시가 매장을 하나 열어요. 미쓰비시 자동차 판매장을 열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느낄 때 자기들에게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는 전범 기업이 광주에 와서 버젓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4계절 동안 매일 1인 시위를 해요. 작게는 한 사람이 많게는 30-40명에 이르기까지 4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해서 그 매장에서는 차 한 대도 못 팔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미쓰비시 자동차 판매장이 문을 닫고 이제 떠나가 버리고 말죠. 이런 여파로 서울, 인천, 부산에 있는 미쓰비시 자동차도 다 똑같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로는 미쓰비시 자동차 판매장이 없습니다.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을 통해서 광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거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네,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만 서명 운동을 하게 돼요. 일제 전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다음에 근로정신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10만 서명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려 13만 5천 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었어요. 저희들이 10만 명의 목표를 세웠던 것은 아시겠죠? 당시 미쓰비시가 조선인 10만 명을 끌고 갔기 때문에 세운 목표였어요. 근데 13만 5천 명을 모았어요. 그 모은 그 서명 용지 한 장에 10명씩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세워놓으니까 제 키높이까지 올라왔어요. 이것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원본은 미쓰비시에게, 사본은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직접 그걸 들고 가서 전달해 줬어요. 너희들이 이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그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그것을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미쓰비시가 2010년 7월경에 너희들하고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하자 하고 저희들한테 입장을 밝혀온 거예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일본의 전범 기업 가운데 대한민국의 작은 시민단체에 협상하자라고 제의한 적은 최초예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곧바로 협상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일본을 가서 도쿄, 나고야에서 약 2년 동안 16차례에 걸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협상이 최종 결렬됐어요. 결렬된 결정적 이유가 이것입니다. 미쓰비시가 자기 회사의 돈, 현금을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겠다. 대신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하러 간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불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미쓰비시의 입장이었어요. 협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공부하러 간 학생들에게 너희들 장학금 지불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도 아니고 그걸 하자고 우리가 협상했던 건 아니다 해서 협상을 결렬시키고 곧바로 우리들이 했던 운동이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이었어요. 미쓰비시 자동차
미쓰비시, 니콘 카메라, 기린 맥주, 그 다음에 풀을 베는 애초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런 환등기라고 하죠.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일제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전범기업 제품이에요. 이제 한 2, 3년밖에 되지 않는 시민 모임이 일본을 오고 가는 그 협상단의 비행기값, 체류 비용을 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희망 릴레이라는 운동을 또 펼치게 됩니다. 10만 희망 릴레이.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 바톤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뒤에 이은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거잖아요. 그 릴레이 운동을 할 때 한 사람이 1,000원을 내는, 1,000원, 100엔도 안 돼요. 100엔 값도. 대한민국의 1,000원은 100엔 값도 안 돼요. 한 사람이 1,000원을 내는 10만 운동을 해요. 그때 왜 1,000원을 목표로 내도록 했느냐? 5,000원이나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나 10,000원이 아니라 왜 1,000원이냐? 1,000원은 대한민국에서 조금 작은 단위의 돈이에요. 그런데 미쓰비시가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99엔을 준 적이 있어요. 99엔을. 제가 100엔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 한 통을 살 수 없는 정도의 99엔을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준 거예요. 무슨 명목으로 주었느냐?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으로 준 거예요. 99엔을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에 주었어야 할 돈을 2010년도에 주면서 99엔을 준 거예요. 그것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알기를 주권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동시에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조롱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동안은 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에 근무했다라는 것을 미쓰비시나 일본 정부는 부정해 왔거든. 우리는 그때 당시 미쓰비시가 아니다 라고 부정해 왔거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사람은 당시 미쓰비시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의미도 있어요. 의미도. 그렇잖아요. 부정했던 사람들이 탈퇴수당금을 왜 줘? 근무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한편으로는 조롱하고 한편으로는 능멸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이제 폭로한 거죠. 드러난 거죠. 근데 99일을 준 거예요. 66년이 지났는데 99일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도 일본 정부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를. 그래서 저희들이 1,000원을 내는, 너희들은 우리 할머니들에게 99엔을 주었냐? 그러면 그 99엔이 당시 1,000원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예요. 1,230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할머니들에게 1,000원을 줬다면 우리는 그 1,000원 안 받겠다. 99엔을 안 받겠다. 하고 우리 일본 대사관에 가고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대신 우리 국민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원씩을 내겠다. 그 운동이 10만 희망 릴레이예요. 근데 그 10만 희망 릴레이에 12만 3천 명이 참여해 주었어요. 돈으로 따지면 1억 2,300만 원. 이 1억 2,300만 원이 모아지니까 일본으로 협상하러 가신 분들의 비행기값, 그 다음에 그 협상 자료, 이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도 저희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쓰비시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 이 미쓰비시를 세워버리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고를 할머니들을 원고로 세우고 미쓰비시를 피고로 해서 한국 재판에다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해서 지방법원에서 승소해요.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했죠. 고등법원에서 지난 6월 달에 승소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또 상고를 해서 이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내 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는데 미쓰비시는 지금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이 미국의 당시 포로로 잡았던 세계 제2차 대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포로로 잡았던 미군들이 있어요. 그 미군들에게 사죄했어요. 또 당시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그 중국에 강제 노역했던 사람들에게는 사죄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했어요. 앞으로도 배상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을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균등해야 되는데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차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일본의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다 보상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두 번째로는 당시 조선인은 일본국 국민이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한국민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동포들의 차별도 지금 노골적이지만 조선학교 학생들 차별이라든지 이렇게 차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도 지금 일본은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법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안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 국가인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법원이 내렸으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적인 압박을 넣는다든지 재협상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는 이 짓을 안 해요. 뭐라고 하면서 안 하느냐 하면 지금 미쓰비시하고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재판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외교부가 발표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하고 미쓰비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피해자인 국민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하고 전범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이 사죄할 이유도 배상할 이유도 없지.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들 편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국 국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본국 국민입니다. 가운데 나는 일본국 국민이다라고 말했던 조선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강제 점령을 해놓고 그리고 정말로 국민이라면 일본국 국민이라면 미쓰비시에 근무했던 당시 노동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국내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들도 지금 나라 국민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본국 노동자들에게 보상했던 그 보상을 이 사람들에게도 해줘야 되죠. 근데 안 해줘. 그러면서 외교적인 수사로만 외교적인 말로만
당시 조선인은 일본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배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뺨맞고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박근혜의 여동생 박근령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일본에 가서 모 방송사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천황폐하.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 일본인들은 이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일본국 국민, 일본인들은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겐노? 겐노를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천왕입니까? 천황입니까? 천황? 일상적으로 덴노 그렇게 부릅니까? 네. 거기다 폐하라고 하는 말을 붙이나요? 천황 폐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까? 자, 폐하라고 하는 말은 일본은 지금 왕정 국가는 아니죠. 왕정 국가가 실질적 어떤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여동생이 가가지고 소위 전제 국가에서나 봉건 국가에서나 쓸 용어 천황폐하라고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왕이라고 말하지 천황이라고 안 해요. 일왕, 일본국의 왕이다. 여러분 천황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중의 왕이에요. 천황이야. 일왕이 무슨 천황이야. 한 나라의 왕일 수는 있어.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의 왕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말을 대통령의 여동생이 버젓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본 정부에 자꾸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본의 총리 가운데 몇 사람이 통석의 여민이 유가민이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죄를 한 거다. 그런데 지금도 사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정 간섭이다. 그 다음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가 있죠.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이 분신했던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분신하겠다는 마음을 잡수셨어요. 제가 일본을 한 20차례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2008년 이후에. 그런데 여행을 다녀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한 20번 갔다 왔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일본 뭐 어디가 어쩌디요? 이런 건 물어봐요. 근데 날 하는 게 없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회의장에 가서 회의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녀오면서 일본하고 한국의 어떤 좀 다른 점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일본은 굉장히 짱짱한 것 같아요. 빈틈이 없어.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치밀해.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모험과 용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한국은 그런 성격의 나라가인 것 같아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가 바로 잡아진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도 해결할 것이고, 통일이라는 이 민족적 과제가 해결되어지면 정말로 전 세계로 그 역동성, 모험과 용기라고 하는 이 아주 고귀한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역동성을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민족 반역자들, 이 7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는데 이것을 뛰어넘고 이걸 극복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소련 내 외교적 압박이 아닌 남과 북이 동등하게 평화롭게 민족 통일을 이루어가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 패권 국가를 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겠지만 이 과정, 일제강점기와 평화통일, 독립 이후의 70년의 이 과정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상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 이것들이 응집돼서 융합되어 가지고 시대정신, 인류의 시대정신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정신이 이제 생명의 고귀함, 정의의 고귀함, 평화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이 인류사적 시대정신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이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통일된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분출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제가 유종훈 씨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북쪽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에 가서 거기 교수들과 학생들과 세미나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해요. 제가 나고야에 있는 아이치현 중고급학교, 정대세 축구선수가 다니던 그 학교에 갔는데 2008년도에 갔는데 6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이 온 첫 손님이었대요. 그래서 학교가 그냥 축제를 준비했어요. 저희들은 한 10사람 정도 맞이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에 돌아가셔서 아직 대한민국도 정말로 자주 독립을 일으키려고 수고했었던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되지 못하고, 민족을 팔아먹었던 놈들, 그리고 얼굴을 싹 바꾸어서 친일을 섬겼던 놈들이 이제 미국을 섬기는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이 되어지고 있어서 일제강점기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문제도, 세월호 304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사고 났는지, 왜 죽었는지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나라의 안녕, 또 세계 가치를 실현해 가려고 하는 정신은 전무하고 오로지 기득권, 돈, 권력 이런 것들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되고 보니까 여전히 독립운동했던 자식들은 죽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민족을 팔아먹었던 놈들은 여전히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어서 정의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기도 하지만 이게 70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기형이 되어버렸어요. 기형 사회가. 어떤 기형 사회가 됐느냐 하면 악이 나쁜 줄은 알아. 근데 이 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행동을 머뭇머뭇해버리는 사회적 기풍이 형성돼 버렸어요. 왜? 한 번도 나라를 팔아먹었던 저놈들이 처단당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거리를 하면은 나는 벌 받는다. 나라를 팔아먹으면 벌 받는다. 우리 집안이 다 망한다. 이런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다 잘 돼. 다 잘 돼. 세월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진급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놓고서도 죄책감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의 분위기.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불신사회. 불신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이 가기보다는 더 넘어서 동아시아의 평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도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운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나 청산되지 않는 역사를 말하려면 오늘 이 1시간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청산되지 아니한 역사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더 할 수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래서 대충 그래도 핵심을 잡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